팀과 사람이 돼 있으면은 이게 곧 성공을 한다. 테슬라나 스페이스X 얘기할 때 아이템의 위대함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점이 드는 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그래서 예전에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랑 싸운다고 요즘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때 롬바로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격투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론 머스크한테 반대 배팅 안 한다. 안녕하세요, 이호석입니다. 자, 오늘은 반가운 손님 에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또 한 달이 금방 가네요. 정신없이 나왔어. 정신없이. 에릭 요새 왜 이렇게 바빠요? 저희가 또 벨리 AI라는 또 플랫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거를 지금 하반기에 뭔가 좀 더 완성도를 끌어올리려고 지금 그 노력을 이미 하고 있기 완성도가 때문에 높잖아. 내가 알기로 높은데. 더 올려요? 더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스틸 헝거리군요. 네. 그래서 벨리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네. 뭐, 대략 언제쯤 나와요? 아마 하반기 예정돼 있습니다. 그 박차를 가하고 있는 거군요. 네. 네네. 그리고 또 저 슈퍼패스 저 슈퍼패스. 영상도 봤는데 네. 라이브 시청자 수 장난 아니더라고요. 아니 슈퍼패스 김창 기사님이 강의를 해주시고 네. 제가 라이브 코칭을 해주는데 라이브 코칭하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고 그래서 끝까지 나가시는 분이 없이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반응들이 아주 좋습니다. 특히나 이제 코칭을 하는 동안에 우리가 미션도 주거든요. 자, 이거 지금 문제 풀어보세요. 그래서 다 같이 풀어. 그리고 나서, 이겁니다. 답은 이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반응들이 되게 좋아서 저도 뿌듯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끝나고 나는 머리 확실히 각인이 되는. 확실히 한번 어쨌든 알려주겠다. 4주 동안 진짜 열심히 했는데도 모를 수가 없게 그럼 정말 끝까지 한번 책임져 준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응이 좋아서 저도 기분이 좋은데요. 오늘 무슨 얘기 할 건지 좀 먼저 얘기를 해볼까요? 롬바론 이야기를 좀 할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제 또 최근 테슬라가 기사회생하지 않았습니까? 네. 또 그에 맞춰서 이 테슬라의 대장이라고 할 수 있죠. 롬바론 할아버지께서 이분이 은퇴를 하셨어요, 사실은. 거의 은퇴를 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지금 실무를 대부분 담당을 하고 있는데 네. 또 오랜만에 기사회생하고 나서 이렇게 또 CNBC 단독 인터뷰를 네. 진행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뭐 롬바론 모두 다 아시겠지만 혹시나 이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바론 캐피탈 매니지먼트라고 이제 본인이 창업한 운용사를 이제 회장입니다. 그래서 재산은 약 7조 원, 어마어마한 부자인데 이 집이 엄청 큽니다. 집이 동국대만 하다고 하는데 어마어마한 집과 어마어마한 이제 운용자산 그리고 이제 제가 월가의 호호 할아버지라고 써놓지 않았습니까? 네. 이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분 사진을 구글에 검색하면은 99% 다 웃는 사진입니다. 무표정이나 화내는 게 없고 그래서 이분은 이 호호 할아버지답게 항상 긍정 저희가 또 긍정하면 캠피셔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캠피셔는 어린아이로 보일 정도로 그 정도로. 캠피셔는 염세주의자로 보일 정도로 엄청난 이 긍정의 끝판왕이다. 대단하네요. 80세예요, 세상에. 네. 나이는 또. 그쵸. 근데 또 이 긍정의 힘이 제가 봤을 때는 테슬라 평단 한 자릿수에서 나오지 않나. 역시 초장기 투자자라고 제가 말씀 여기 써놨는데 네. 테슬라도 거의 2010년대 초반에 샀다고 하고요. 그리고 뭐 테슬라 정도면 이분한테는 장투도 아닙니다. 뭐 찰스 슈왑 같이 이 미국의 증권사 있잖아요. 그거 같은 경우 80년도부터 투자해서 보유를 하고 있다고. 정말 엄청난 초장기 투자자고 이제 일론 머스크의 멘토라고 써놨는데 일론 머스크랑 굉장히 친합니다. 실제로 일론 머스크한테 여러 가지 조언을 하는데 제가 기억에 남는 것 중에 하나가 일론 머스크가 뭐 트윗을 한때 너무 열심히 해서 문제가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트윗으로 좀 실언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그때 이제 이 롬바론 할아버지가 일론 머스크한테 일론 머스크야 화가 날 때는 트위터를 하지 말고 아이스크림을 먹으렴 이렇게 또 조언을 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일론 머스크의 멘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정말 할아버지가 얘기한 것처럼 그죠? 아이스크림을 먹어라 차라리. 그런 얘기까지 했었군요. 사진을 보니까 일론 머스크도 롬바론을 정말 좋아하는 게 딱 느껴질 정도로 딱 사진 한 장에 모든 게 많이 녹아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분이 이제 CNBC에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굉장히 좀 궁금합니다. 워낙 또 테슬라가 주가가 안 좋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테슬라가 2년 동안 좀 힘들지 않았습니까? 롬바론 할아버지에 따르면 이제 고생 끝났다. 지금이 테슬라 바닥이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아예 했습니다. 지금이 바텀이다 라고 네.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왜 바닥인지 또 이유를 얘기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테슬라가 지금부터 반전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그리고 또 스페이스X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스페이스X가 이제 진짜 비장의 카드다. 자기가 봤을 때는 이거는 테슬라보다 더 커질 기업이다. 라고 또 얘기를 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테슬라랑은 좀 따로 있는 거죠. 네. 네, 그렇긴 한데 어쨌든 롬바로는 스페이스X에도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그래서 자동차 산업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자동차가 원래 이제 꿈이 있던 산업이다. 자동차에. 지금은 네. 이제 경기 순환주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러니까 1900년도 초중반 때까지는 자동차가 지금으로 따지면 M7 같은 그런 빅테크 기업이었대요. 그렇죠. 그 당시에 상당히 성장주였는데 1950년대 넘어가면서부터 자동차 기업들이 이제 성장을 포기하고 조금 수익을 배분하고 돈 버는 데 집중하면서 성장성이 떨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로 거의 몇십 년간 자동차는 그냥 성장 산업이 아니었는데 근데 일론 머스크가 와서 이 판을 뒤집어 엎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테슬라가 이만큼 이 역사를 바꾼 기업이다 라고 칭찬을 하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이 그림은 뭐예요? 이 그림은 이제 인터넷에 굉장히 화제가 된 밈인데, 이분이 이제 그 어부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분이 꿈이 뭐냐고 하니까 자기도 꿈이 있었다. 시인이 꿈이었다라고 하면서 시를 멋들어지게 읽는 게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랬군요. 네. 그런 것처럼 자동차한테도 꿈이 있었는데 다들 좀 나이가 들고 이 무슨 성장이냐 이러는데 와가지고 일론이 자동차 시장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켰다. 그런 게 의미가 있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근데 이제 이 테슬라가 최근 힘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게 테슬라 주가 그래프인데 거의 뭐 2년 동안 고점 찍고 거의 2년을 하락을 계속 해왔고, 근데 이 하락에는 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실적을 좀 보면은 위에가 이제 매출이고 밑에가 영업이익인데, 테슬라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이제 우하향했습니다. 그러니까 매출이 성장하긴 했지만 네, 우하향했다는 성장률이 거죠. 우하향하고 성장률이 줄어들었다. 최근에는 역성장을 했죠. 그리고 뭐 영업이익률도 역성장한 지 꽤 됐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테슬라 하면은 이제 테슬라의 장점 중 하나가 마진 아니겠습니까? 테슬라가 다른 자동차 기업보다 훨씬 마진이 높다. 근데 그 테슬라의 자랑거리인 마진도 계속해서 우하향을 했습니다. 떨어져 나갔죠. 그래서 이게 이제 테슬라의 지금 이 주가가 그동안 또 안 좋았던 이유를 좀 보여주는 지표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또 이제 성장주인데 이 성장주가 멀티플이 떨어지면 또 잘 안 나간다라는 또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맞아요. 테슬라의 멀티플도 실적이 저조해지면서 우하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실적 문제도 있고, 그리고 뭐 경쟁자도 많이 나타났죠. 특히 이제 그 BYD 같은 그렇죠. 전기차 경쟁자가 중국에서, 나타나면서 네. 테슬라가 이제 위기다라는 얘기가 있었는데, 근데 이 롬바로는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이다. 테슬라의 위기는 끝이다. 네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후로 테슬라가 2년 동안 하락한 가장 큰 이유가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 안 하는 거를 사람들이 많이 우려를 했다. 그래서 이 주가가 떨어진 가장 큰 이유인데, 이게 근데 최근에 일론 머스크가 이거 우리 모델 2 저가형 모델 출시하겠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실적 발표 때 그 부분을 좀 코멘트를 해줬죠, 그죠? 그래서 테슬라도 이제 저가형 모델 이거 하네? 그럼 이제 하락의 가장 큰 이유가 사라진 거다. 그러면 이제 뭐 말만 그냥 이거 할 수 있는 거냐? 실제로 이제 가능하냐가 또 문제 아니겠습니까? 롬바론이 보니까 테슬라의 캡하면은 뭐 설비 증설하고 이런 거 할 거 없이 거의 저가형 모델 바로 그냥 100만 대 이상 추가 생산 가능하다. 바로바로 찍어낼 수 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일론 머스크가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테슬라도 행동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회사 중에서 유일하게 돈을 버는 회사가 테슬라랑 BYD다. 근데 이제 테슬라가 여기서 저가형 모델을 또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정말 뭐 유일무이한 존재가 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주가는 지금 21년 수준이라는 거죠. 생산 능력은 21년보다 50%가 더 늘었는데 이거 주가가 21년 수준이라는 거는 테슬라가 상당히 저평가라는 거를 뜻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또 최근 이 전 세계적인 흐름이 ESG가 약간 친환경으로 가는 게 약간 주춤하다 보니까 이 하이브리드가 대세다라는 얘기가 또 나왔는데, 롬바론이 봤을 때는 하이브리드는 경쟁력 없다. 하이브리드 너무 비싸고 뭐 이도저도 아니다, 이 차는. 그래서 자기가 봤을 때는 곧 전기차로 다 대체될 거고, 여기서 이제 테슬라가 이 저가형 모델 찍어내기 시작하면은 바로 그냥 다시 압도적인 1위로 올랐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출시 안 할 거라고 걱정했던 이유는 중국 차들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중국에서 워낙 싸게 만드니까 테슬라가 저가로 만들어도 비싸,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중국에 지금 위협적인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이게 원래 테슬라가 다음 버전의 그런 설비 투자한 걸로
짠 하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그럼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기존의 캐파를 이용해 가지고 하겠다는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테슬라가 저가형 모델을 하긴 하는구나. 그리고 중국한테 밀리지 않을 뭔가 비장의 무기가 있나 보다. 뭐 이런 생각들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도 지금 이제 이야기가 많죠. 그 많은 이제 테슬라를 제외한 많은 완성차 업체들이 하이브리드로 어떻게든 한번 해보려고 이제 살짝 이렇게 넘어가고 있는 흐름이 있는데 이 흐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해요. 론바로님 말씀하신 대로 곧 퇴장한다고 했는데 이게 곧이 언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전기차에 밀리지 않겠냐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근데 전기차 하다 보니까 너무 적자가 많이 나니까 포드도 뭐 이러니까 하이브리드를 어떻게 살짝이라도 이런 분위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이 테슬라가 비판받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 특히 이제 테슬라 오너들한테 가장 불만 많이 받은 것 중에 하나가 이제 FSD 아니겠습니까? 네. 야, 나 이거 된다고 해서 샀는데 이거 몇 년째 잠겨 있고 이거 도대체 언제 해주냐? 맨날 된다 하면서. 맞아요. 그래서 이제 앵커도 화를 냈습니다. 뭐 이분이 테슬라를 사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네. 그 방금 이제 앞에 한 말을 로마론이 하니까 막 화를 내더라고요. 아, 근데 뭐 테슬라 나도 좋은 거 안다. 근데 이거 FSD 된다. 뭐 좋아진다라고 하면서, 그럼 도대체 언제 좋아지는데? 아, 그치. 라고 얘기를 하니까 언제 이렇게. 로마론이 지금이야. 아. 왜냐면 이제 자기가 실제로 이제 테슬라 실사를 갔대요, 최근에. 네네. 실사를 가서 그 FSD 담당하는 사람들이랑 만나보고 실제로 차도 탔다. 일단 주행 능력도 굉장히 훌륭하고 근데 그 사람들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까지는 사실 테슬라가 주행 데이터는 엄청 많은데 압도적으로 많은데 한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2, 3년간 정체 상태에 있었다. 근데 우리가 AI 기술이 획기적으로 좋아지면서 지금 돌파구를 찾았다. 그래서 FSD가 곧 실현 가능해질 것이다. 그 웬이라고 언제 도대체 언제 이런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좀 짜증이 많이 물어요. 언제 되는데요 도대체 막 이러니까 now 입 닥쳐 막 이런 느낌으로 이야기를 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가 진짜 많으면은 우리가 공부할 거 너무 많으면 진짜 막 어떻게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런 것처럼 테슬라에서도 아마 들어오는 데이터들을 뭐 사람이 처리하기 너무 어려웠는데 이걸 AI로 하면서 그게 처리가 되고 그러면서 기능이 좀 갑자기 좀 업그레이드 되는 그런 시점에 와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 진짜 히든 카드는 스페이스X다. 아. 테슬라는 봤지 살아났다. 그리고 진짜 일론 머스크의 최고의 비장의 무기는 스페이스X야. 그 연매출이 120억 달러래요, 스페이스X가. 네. 이게 스타링크 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요거로 나오는 매출이 거의 뭐 120억 달러고 그리고 스페이스X 대출 없고 현금만 60에서 70억 달러 정도 보유를 하고 있다. 완전 알짜 기업이라는 거죠. 현재 연 한 30에서 40% 속도로 성장 중이고 2040년까지 이제 4배 성장하는 게 목표다. 왜냐면 좀 이게 가능해 보이는 게 골드만삭스나 JP모건 리포트를 보면은 인터넷 시장의 규모가 12조 달러라고 한다. 근데 일론 머스크는 그 중에서 절반 6조 달러를 점유하는 게 스페이스X 목표라고 했다.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매출이 6조가 되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6조 달러면은 이제 거의 뭐 하나로 따지면은 지금 8천조 정도. 근데 그러면서 이게 불가능해 보여? 사실 가능할 것 같다라고 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롬바론이 말을 했는데 바이든 인프라 사업이랑 한번 비교를 해보자. 바이든 또 인프라 법안을 통과해서 또 인프라 지금 미국에서 공사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미국이 지금 인터넷이 연결 안 된 지역이 많아가지고 인터넷 간 인프라 사업도 지금 인프라 법안 중에 하나래요. 근데 인프라 사업 지금 예산을 보면은 한 가구당 거의 뭐 5만에서 6만 달러 정도로 책정을 해놨다. 근데 스타링크 이거 한 500불, 400불 정도 하는데 이거 꽂으면 바로 인터넷 할 수 있는데 뭐 한 가구당 뭐 5, 6만 달러씩 들여서 이거 할 필요 없이 이거 봐라. 이거 정부에서 한 사업이랑 비교해도 효율성이 이렇게 압도적이고 이미 스페이스X의 위성들은 네. 스타링크는 이미 지구를 뒤덮었다. 이미 다 올라갔다. 이미 지금 시장을 완전히 독점해버리고 경제적 혜자를 구축해놨기 때문에 나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 안 한다. 라고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이 바이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오늘 아침에 이제 모건 스탠리에서 썼던 보고서가 갑자기 생각납니다. 일론이 아무래도 바이든 위인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야, 그 안보에 접근하는 그런 거나 모든 걸 포함해가지고 중국 그냥 가고 싶을 때 가버리고 막 이런 거 보더니 바이든보다 위인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했거든요. 이거 마찬가지로 바이든이 인프라 투자한다고 해서 뭐 전기선 이렇게 깔고 있는 바닥에 땅 파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일론 머스크가 스페이스X로 야 이거 이미 다 했는데 이런 느낌이네요. 여기까지가 이제 롬바론의 얘기였고요. 사실 네. 이 내용을 들으면은 구라면서
분석이 이게 다예요? 라고 하실 수 있습니다. 아, 네, 저도 네. 실제로 이런 불만을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롬바론의 스타일을 조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롬바론이 이제 최근에 이제 마지막 작년에 한 자신의 운용사의 그 컨퍼런스를 했거든요. 네, 연간 행사를. 네. 근데 거기서 요즘 AI가 이제 대세인데 자기도 AI 한다. 근데 이제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라 artificial이 아니라 actual이다. 라는 실제 지능을 한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고 하니까 롬바론이 자기가 투자를 할 때 보는 게 경영인이 누군지, 팀이 어떤지를 나는 그것만 사실상 그것만 본다. 그래서 롬바론이 이런 투자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가 이제 피그스라고 있습니다. 의료복을 만드는 회사인데, 그러니까 뭐 의료복계 룰루레몬이라고 불립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병원에서 보는 의료복은 조금 이게 멋이 없게 생겼는데 맞아요. 상당히 좀 디자인을 잘 해놨거든요. 근데 그것만 보면 아니 뭐 의료복 디자인 잘한 거 혁신이긴 한데, 그쵸. 근데 롬바론이 이렇게 엄청 띄워주고 투자할 정도인가? 시총도 상당히 좋습니다. 시총이 하나로 한 2조 원 정도. 2조 원 제가 그 수준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근데 이 롬바론이 투자한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가 이 경영자를 봤는데 이 경영자들이 자기들이 만든 의료복을 그냥 노상에서 트렁크에다 싣고 길거리에서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상장 기업을 만들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실행 능력, 이 경영인의 자질만 보면은 난 이거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한마디로 아이템보다는 팀을 본다 아니겠습니까? 그 토스의 이승건 대표도 토스 창업하기 전까지 피벗을 8번 했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알기로는 그 피벗을 하는 동안에 그 팀이 같이 갔대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아이템은 바뀔지언정 어떤 사업을 할지 몰라도 팀과 사람이 돼 있으면은 이게 곧 성공을 한다. 이게 바로 이제 롬바론이 보는 요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롬바론이 항상 이제 테슬라나 스페이스X 얘기할 때 이런 이 아이템의 위대함도 얘기하지만 가장 중점이 드는 건 결국에는 일론 머스크입니다. 나는 일론 머스크를 믿는다. 그래서 예전에 그 일론 머스크랑 주커버그랑 싸운다고 또 화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좀 흐지부지 되긴 했는데 그때 롬바론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격투기 이런 거 하나도 모르는데 나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일론 머스크한테 반대 배팅 안 한다. 그러니까 믿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아빠 같은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오늘 아침에 저희 딸이 어제 무슨 뭐가 일이 있어가지고 뭐 힘들어 하길래 아침에 학교 갈 때 나는 네가 다 잘 될 거라고 믿고 다 잘해낼 거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학교를 보냈거든요. 약간 그런 마음인 거죠. 사람이 누군가를 믿어줄 때 또 믿음을 받은 사람은 또 더 잘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이 호호 할아버지의 그 무한 신뢰를 받고 지금 또 무엇인가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신뢰를 주는 것이 또 테슬라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 얘기는 좀 다소 좀 별 얘기 없는데 라는 생각이 들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이게 본질 중에 본질이긴 해요. 역시 호호 할아버지답습니다. 가치 투자를 굉장히 또 이제 재무제표 열심히 보고 가치 평가를 잘해서 성공한 사람도 있지만 사람 본 눈 하나로 구루의 영역에 올라선 분도 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어려운 걸 수도 있어요. 네. 이거는 누구나 못 하잖아요. 맞아요. 알고리즘도 없고. 맞아요. 그래서 이런 분도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I가 절대 못하는 거겠네요. 끝까지. 두 번째 주인공은 자본주의 대통령이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인데 레리 핑크입니다. 이 레리 핑크가 그 열애서를 쓰거든요. 근데 올해 상당히 힘을 줬습니다. 제가 열애서를 나올 때마다 항상 읽어보는 편인데 네. 항상 좀 길게 쓰긴 합니다. 이번에 분량도 압도적이고 뭐 수사도 뭐 100년 동안 앞으로 100년 동안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다. 이거는 지금 인류에 닥친 엄청난 문제다. 라는 이제 수사를 쓰면서 상당히 강조를 했습니다. 레리 핑크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뭐 블랙락의 수장이라고 하면 다 끝나지 않을까. 운용자산 1경 3천조 원. 네, 1경입니다. 네. 세상에서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 아하.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의 이 기업에 대해서 발언권도 그만큼 세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레리 핑크가 나올 때마다 항상 하는 말인데 세상이 이렇게 될 거예요 라고 예측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내가 세상을 이렇게 만들 거다 라고 예측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사실 ESG 열풍도 결국에는 레리 핑크가 만든 거고 거의 뭐 채권 투자도 완전히 바꿔놓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채권 ETF라는 거를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길을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럼 이 사람이 길을 어디로 낼 건지 한 번씩 이렇게 체크하는 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 내용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블랙락은 우리가 몇 번 다루기도 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회사예요. 그래서 오늘 레리 핑크가 향후 100년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했는지 좀 자세하게 좀 들어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제 서두에 제가 이제 앞으로 100년 동안 가장 중요한 문제가 있다라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자본시장 기억이다.
근데 뭐 자본시장 교육이 뭐 중요하겠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한데? 요거에 대해서 이 우리 인류가 닥친 세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는데 이 자본시장이 요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 세 가지 중에서 특별히 이 힘을 줘서 말한 문제가 있긴 한데 그건 이제 뒤에서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레리 핑크가 이제 연례선서 쓰고 최근에 인터뷰를 또 많이 했어요. 그거를 제가 한번 이제 퍼즐 조각 맞추듯이 맞춰봐서 과연 이 레리 핑크의 50년 경력이 응축된 큰 그림이 무엇인지 한번 추측을 해봤습니다. 아, 레리 핑크의 큰 그림 너무 궁금합니다. 우선 이 우리가 닥친 세 가지 주요 문제 중에 하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이 세 가지 문제 중에서 레리 핑크가 가장 힘줘서 얘기한 게 바로 은퇴입니다. 갑자기 좀 뜬금없네요. 은퇴 얘기가 여기서 나오니까. 그래서 이 연례서원도 요 문장으로 시작해요. 은퇴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 볼 때다. 은퇴 문제까지 건드는구나 이게. 근데 왜 갑자기 은퇴 문제를 얘기를 아니 했을까? 이 환경 사람이? 문제 건드렸다가 이제 은퇴 문제 건드네요. 네. 그래서 은퇴 문제를 우리가 지금 한 세 가지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네, 네. 그래서 첫 번째는 인구 문제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우리가 이 뭐 연금제도, 우리나라는 국민연금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각 나라마다 공적연금 제도가 있고 그 외에도 이제 뭐 기업에서 하는 퇴직연금 제도도 있고 개인이 또 노후 대비를 하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노후 대비를 하는데 과연 우리가 인구 관점에서 봤을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노후 대비, 이 연금 제도가 합리적인가 돌이켜 봐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사람들이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이 저축을 한대요. 은행에 예적금 드는 방식으로. 근데 그게 한번 맞는 방법인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은퇴 얘기를 할 때 은퇴를 지금 앞두거나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만 얘기하지 은퇴를 이미 한 사람에 대해서는 집중을 안 한다. 은퇴를 한 사람은 결국에는 이제 날마다 들어온 현금이 없지 않습니까? 직업에서 떠났으니까. 그럼 은퇴를 한 사람은 이제 앞으로 어떻게 소비를 하면서 살아갈지 요 세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 이게 어쨌든 지금 뭐 우리나라는 전후 세대, 그러니까 58년 개띠라고 얘기하고 미국에서도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이분들이 이제 은퇴하기 시작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어떻게 이제 어떤 선택을 하느냐도 굉장히 좀 중요하고 연금 문제는 뭐 더 말할 필요도 없이 중요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레리 핑크가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이 인구 문제에서 연금을 한번 살펴보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비만 치료제가 국민연금을 죽였다. 비만 치료제가 네. 최근 또 이제 비만 치료제가 엄청난 또 바이오의 혁신 아니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왜 이게 이 연금이랑 무슨 상관이냐, 국민연금이랑. 그러니까요. 이거에 대해서 이 비만 치료제 때문에 수명이 늘어났다. 요 그림은 지금 비만 때문에 오는 온갖 합병증을 나타낸 거거든요. 그러니까 비만이 뭐 만병의 근원이다라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비만만 치료되면은 기대 수명이 최소 10년 이상 는다는 거죠. 이제 생명을 단축시키는 치명적인 합병증이 올 이 위험도가 낮아지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제 이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건데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지금까지는 사람이 어떻게 건강하게 장수할까만 생각을 했지 우리가 그러면 늘어나는 삶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다.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늘어나는 삶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가 수명이 늘어났는데 그 늘어난 수명을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라면서 요 화두를 던졌습니다. 우리가 항상 뭐 명절이나 이럴 때 가면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셨으면 좋겠죠. 근데 모두가 건강하고 오래오래 살면 사회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질문인 것 같고요. 비만 치료제가 정말 요즘에는 이제 치매에도 효과가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 보면 진짜 확실히 비만이라는 것이 모든 질병의 원인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제가 골드만삭스의 보고서를 이렇게 보니까 비만이 치료가 되면 미국의 GDP가 10%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런 보고서까지 있더라고요. 그래서 비만 치료제라는 것이 많은 것을 바꾸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연금 문제로 이제 연결을 한 거네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국민연금 문제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이제 이 국민연금도 결국에 공적연금 중에 하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이런 공적연금이 이 1889년 독일에서 가장 먼저 탄생을 했대요. 그러니까 1차 대전 이전에 탄생을 한 건데 레리 핑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1952년 당시에 62세인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연금이 만들어지고 나서 처음으로 이제 연금을 이제 받는 사람입니다. 은퇴하고 나서. 그 첫 세대인데 이 사람은 은퇴하고 나서 살아만 있으면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왜냐면은 이 사람의 동료들은 아마 죽었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는 국민연금을 낸 사람이 받는 사람으로 되는 전환율이 50%가 안 됐대요. 그러니까 연금을 낸 사람 중에 50% 이상은 이미 은퇴하기 전에
세상을 뜬 거죠. 아, 이제 받을 줄 알고 돈을 내놨는데 네. 돌아가셨구나. 네. 그리고 받는 사람은 절반밖에 안 되고. 그래서 이때 당시에 이제 뭐 62세, 65세면은 65세 보통 은퇴하지 않습니까? 65세면은 엄청난 이제 노인인데 우리가 환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2019년 당시에 이제 전 세계 65세 이상인 사람, 은퇴를 한 사람이 얼마나 되냐? 그러니까 11분의 1 정도 됐다고 합니다. 거의 10%네요. 정도. 10%좀 안 되죠. 근데 이제 21세기 중반에는 6분의 1일 것이다. 6분의 1이 은퇴한 사람이 된다. 아. 자기가 봤을 때는 이 연금이 지금 이대로 가면은 자기 부모님이랑 나까지가 막차다. 지금 한창 일하는 젊은 세대, 그러니까 MZ세대는 연금을 못 받을 것 같다. MZ세대에 대해서 상당히 내가 미안하게 생각하고 죄책감을 갖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고 레리 핑크가 얘기했다는 건 또 의미가 있네요. 그죠? 저도 사실은 MZ들한테 미안합니다. 저도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어요, 솔직히. 근데 그래서 덜 미안한 건 있는데, 확실히 이 지금의 연금 문제는 뭐 적당히 개혁하는 것 가지고는 해결이 절대 안 될 거라고 저도 생각하긴 해요. 그래도 많은 사람이 연금에 의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맞아요. 이 연금을 그러면 그나마 좀 이렇게 호흡기라도 좀 붙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레리 핑크가 봤을 때는 요 그래프를 반전시켜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요 밑에 그래프는 이제 노동 참여율, 경제 참여율 그래프입니다. 경제 참여율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코로나 이후로 우상향을 하고 있는데,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을 해서 가고 있죠. 근데 이게 연령별로 보면은 좀 차이가 나는데, 요 그래프는 이제 미국의 55세 이상, 그러니까 장년층의 노동 참여율을 나타낸 겁니다. 전체 노동 참여율은 코로나 때 한번 타격을 입고 나서 코로나 이전으로 다시 돌아가고 있는데, 근데 이제 장년층은 회복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리 핑크 같은 경우는 이게 수명도 이렇게 늘어났는데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내가 봤을 땐 말이 안 된다. 65세에 은퇴하는 거는 이 연금이 처음 만들어진 120년 전에나 통용하는 말이고, 지금 65세는 일할 나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분위기를 65세나 60세에서 65세를 은퇴할 사람이라고 대우하지 말고 커리어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이라고 대우해서 이 장년층의 노동 참여를 끌어올려야 된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이 뭐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에서도 사회 분위기를 이 65세는 은퇴할 나이가 아니고 일할 나이고 커리어의 막바지에 있는 사람이다라는 이제 사회적인 인식을 조성해가지고,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장년층의 노동 참여율이 다시 상당히 높아졌다고 합니다. 임금 피크제 뭐 이런 이야기들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근데 사실 이제 미국에서 이분들이 일을 안 하시는 이유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저분들이 통장이 아주 빵빵해요. 그리고 2020년 코로나 때 이분들 재테크 정말 잘하셨더라고요. 금리 이제 0% 내려오는 거 보고 모기지 대출 이빠이 해가지고 집을 샀는데 집값이 엄청 많이 올랐잖아.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가치가 단 코로나 이후로 기억이 정확하진 않은데 13조 달러가 들었어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의 부동산의 가치가 5조 달러였던 게 18조 달러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진짜 다 샀어요. 그래가지고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일할 이유가 별로 없는 거죠. 근데 아무튼 대단합니다. 임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은퇴 그만해라 뭐 이런 얘기네요. 한국은 그럼 어떨까 찾아봤는데, 주황색이 네. 한국의 장년층의 이 노동 참가율, 경제활동 참가율이고, 파란색이 우리가 소위 말하는 청년층의 네. 참가율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장년층은 우상향하고 있는데 네. 청년층이 지금 횡보를 하고 있어가지고 이거를 어떻게 뭐 좋다고 해야 되지 뭐. 이거는 60세 이상의 이제 노동 참가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미국의 상황이랑 완전히 반대인 거예요. 미국에서는 다 먹고 살만하고 충분히 부자예요. 그래서 안 하는 분들이 많은 반면에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은 거죠. 일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어서 그런 부분들이 반영되어 있는 그림 아닌가 싶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은퇴를 준비하는 사람 중에 대부분이 은행 예적금을 통해서 한다. 그래서 왜 그럼 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니까 55세에서 65세 그 은퇴를 앞둔 미국인이죠. 그 중에서 절반이 401k나 IRA가 없다. 이제 401k는 뭐 우리나라로 치면 퇴직연금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IRA는 이제 이 주식 투자하면 이제 이 세금 혜택을 주는 계좌죠. 맞아요. 그래서 요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투자를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조사에 의하면은 미국인의 40%가 비상시에 쓸 목돈 400불이 없다고 합니다. 그럼 뭐 당장 양극화가 진짜 심한 거예요. 비상시에 쓸 목돈 400달러가 없는데 뭐 어떻게 무슨 수로 투자를 하냐. 이거에 대해서 뭐 살짝 블랙락 홍보를 또 하더라고요. 우리가 이 사람들 투자를 증진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비영리 단체랑 손잡고 이렇게 목돈을 만들어주는 캠페인을 또 하고 있다. 그래서 자기 상품을 이렇게 또 홍보를 하기도 했고요. 네. 지금 사람들이 투자를 할 의지나 뭐 환경이 안 되는 것도 있지만 제일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이 금융권의 인식이다. 블랙락도 그렇고 다른 은퇴 상품들을 쭉 보니까 은퇴하는 사람들을 뭐 투자 전문가로 생각을 하고 이 상품을 만들었나? 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그만큼 지금 금융계에서는 사람들이 당연히 이 정도는 알고 있겠지 투자에 대해서라고 당연하게 생각하고 만들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죠. 누가 이런 사람들 투자를 하냐. 친절하지 않다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은 이 저축에만 의존하고 있고 그래서 은퇴연금 분야에 정말 많은 혁신이 필요하다. 상품도 좀 더 친절하게 만들고 그러니까 상품만 친절하게 만드는 정도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투자자로 태어난 사람 없다. 투자자는 교육받아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교육도 시켜줘야 하는데 금융교육도. 네. 그래서 투자자 마인드를 길러줘야지 이 문제가 해결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HS 아카데미도 그 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 이제 투자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있다. 그러면서 요거에 대해서 내가 이제 금융권에서 50년 있었는데 50년 인생, 금융인생 가장 공포스러웠던 데이터다. 라면서 요 그래프를 얘기를 했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은 이제 각 세대가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베이비 부모 세대도 있고, X 세대도 있고, 네. 밀레니얼도 있고, 이제 Z 세대도 있고. 그러니까 요 세대들이 이제 12학년이면 우리나라 치면 한 고3, 이제 사회 나가기 직전의 나이죠. 성인이기 직전에. 물어본 겁니다. 미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이 사회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보니까 이제 젊을수록 비관적입니다. 최근에 태어나신 분들일수록. 그렇죠. Z세대가, 소위 말하는 MZ세대가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미래를 비관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이제 레리 핑크가 봤을 때는 이 투자라는 건 결국에는 미래를 낙관적으로 봐야지 할 수 있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가 우상향할 거라고 해야지 투자를 하지 않겠습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미래를 이렇게 이 암울하게 보면 사람들이 투자를 안 하고 실제로 이 유럽이나 중국 같이 그러니까 미국보다 좀 낙관주의가 덜한 나라들 미래에 대해서 좀 이 긍정하지 않고 비관적으로 보는 그런 나라들은 저축률이 높다. 미국은 저축률이 낮은 이유가 사람들이 미래를 앞으로 지금 뭐 내가 낙관하기 때문이죠. 내일은 더 잘 될 거야. 내일 모레 더 잘 될 거고. 라고 낙관하기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잘 되는 건데 이렇게 공포 심리가 퍼지면은 투자 시장이 잘 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요 소위 말하는 MZ 세대를 우리가 긍정적으로 돌이킬 수 있게 사회 각 분야 리더들이 합쳐서 이 세대를 돌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녀 세대가 우리가 사는 세대보다 더 잘 살 거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돈을 쓸 수 있어요. 만약에 이제 자녀가 나보다 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면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저축을 해야지 돈을 어떻게 써. 근데 이제 이 그림을 보면 젠지 세대들이 워낙 이제 비관적으로 본다라는 것이 향후에는 많은 영향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은퇴 후의 삶도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또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은퇴한 지 2년 후에도 저축한 돈의 80%를 보유를 하고 있다. 그리고 은퇴자의 32%가 소비할 때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은퇴한 사람 중에 약 70%는 소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낀다는 거죠. 이거 써도 되나? 그냥 내가 벌어놓은 돈 지금 계속 까먹으면서 살고 있네.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확정 급여형에서 확정 기여형으로 연금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연금을 내면은 내가 은퇴하면은 얼마씩 따박따박 받는다라고 확정적으로 이제 얼마 급여가 받을 거라고 나오는데 지금은 내가 낼 돈만 정해져야지 미래에는 얼마 받을지 모르는 보장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금 흐름이 불확실해졌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지금 사람들이 은퇴할 때 불편함을 느끼고 있고 또 가장 큰 문제는 이 대부분 저축으로 돈을 은퇴를 대비를 했으니까 투자가 아니라 투자를 했으면 계속 이 자산이 우상향하면서 이 소비에 대한 불편함을 덜 느낄 텐데 이게 또 투자에 대해 공포를 느끼고 저축 위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은퇴 후에도 우리가 소비할 때마다 불편함을 느끼면서 살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은퇴 문제 참 어려운 문제인데 이 어려운 문제를 레리 핑크가 가져왔다는 얘기는 여기서 또 뭔가를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이 큰 그림은 제가 뒤에서 또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래서 이제 정답은 자본시장이라는 거죠. 자본시장. 이제 은퇴 준비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공적연금,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금 국민연금이 있고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연금이 있는데 연금을 살리려면 결국엔 자본시장이 성장해야 된다. 왜냐면 이제 연금이 어디 투자를 해서 수익률이 나서 연금 자체가 사이즈가 우상하면서 커져야 되는데 맞아요. 근데 이제 미국 외 전 세계 자본시장들을 보니까 아직 걸음마 단계라는 레리 핑크가 아무래도 뭐 이 세계에서 주식이 제일 많은 사람인 만큼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전 세계를 많이 돌아다니 보니까 이 각국 수장들이 자본시장 키우기 위해서 매우 고심하고 있다. 사우디도 뭐 모기지증권이 미지막 만들고 있고 인도는 이제 사람들이 돈을 벌면은 저축하거나 뭐 은행에 넣거나 뭐 주식을 사거나 이런 게 아니라 금을 산대요. 금을 산다고 해서 뭐 나라의 이제 경제가 성장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자본시장으로 지금 끌어들이기 위해서 인도에서도 지금 국민들의 인식을 바꾸려고 엄청 지금 노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일본 역시도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캐피탈 마켓, 자본시장을 키워야 된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마 이제 우리나라에서 밸류업도 마찬가지 이유거든요. 연금 문제 있죠. 그런데 만약에 코스피가 4천 간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인들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가치가 2배가 늘어난다는 얘기라서 모두가 다 해피한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본시장이 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에 대해서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어떻게 늘릴 것이냐가 문제죠. 이 연금이 결국에는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면 엄청나게 파괴적인 힘을 발휘할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최근 또 이 일본 증시가 엄청 잘 나갔지 않았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레리 핑크는 일본 증시 잘 나가는 원인 이유 딱 하나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게 바로 연금 때문이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작년 10월에 NISA라고, 그러니까 일본판 ISA 계좌가 있어요. 맞아요. 그거에 이제 세제 혜택을 2배를 늘렸는데 그 법이 통과되자마자 니케이가 30% 올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연금이 이 자본시장으로 들어오니까 이만큼 파괴적인 힘을 보였다. 결국 이제 이 연금이 자본시장을 성장시킬 미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이제 인프라입니다. 네. 인프라는 이 부채 문제가 만든 새로운 시장이다.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네. 그러니까 뭐 지금 인프라 짓는데 어마어마한 돈 들지 않습니까? 네. 뭐 몇 천억 정도가 아니라 몇 조, 몇십 조가 드는데 안 그래도 지금 지을 인프라 많은데 또 AI랑 또 에너지 전환 때문에 엄청난 인프라 수요가 발생을 했다는 거죠. AI만 해도 데이터 센터 지금 엄청 지어야잖아요. 맞아요. 에너지 전환 하면은 온갖 이 신재생 에너지를 위한 발전 시설들 엄청나게 많이 만들어야 되고, 근데 지금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부채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 세계는 지금 부채 점점 잠식돼 가는데, 아유 근데 무슨 돈이 있어 이런 거 인프라 지금 그러니까 만들 돈이 없는데. 그래서 실제로 레이디 핑크가 각국 정상들 만들어 보니까 이 문제로 엄청 골머리를 썼고 있대요. 아 만들긴 해야 되는데 돈이 없어. 정부에 돈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거를 다 민간 쪽으로 넘기려고 하는 게 지금 각국 정부의 트렌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프라 프로젝트는 민관 합작이 대세가 될 거고, 블랙락이 그 GIP라고 인프라 투자사 중에서 5손가락 안에 드는 회사를 최근 인수를 했습니다. 정부도 문제지만 기존 민간 인프라 역시도 엄청난 시장이다. 왜냐면 이걸 또 유지 보수를 하고 결국에는 인프라 가지고 있으면 감가가 되잖아요. 이걸 그냥 기업 하나가 다 떠안고 있으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어떻게 컨소시엄을 만들어서 같이 좀 이런 부담을 나누고 싶어하는 회사들이 엄청 많다. 그래서 인프라 문제도 결국엔 자본시장이 커져야지 이걸 해결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이 ESG입니다. ESG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새로운 길을 가야 된다 이제. 자기가 길을 만들어 놓고 딴 길을 얘기하는 거네요. 가야 된다. 하다 보니까 미안하다 뭐 이런 거네요. 네. 처음에는 이렇게 긍정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부채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그러면 부채를 줄여야 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레이핑크가 봤을 때는 아예 부채 못 줄여. 어느 정도 줄일 수 있어도 문제를 해결할 부채를 줄여서 부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다. 부채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성장률을 높이는 것뿐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빚이 늘어나는 속도보다 버는 돈이 늘어나는 속도가 더 빨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봤을 때는 GDP 성장률이 한 3% 정도 미국이 돼야 되는데 미국 같은 나라가 3% 되는 거 상당히 힘들지 않습니까? 그쵸. 큰 나라가 신재생 에너지 이게 활성화되면은 이게 엄청난 성장이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부채 문제를 해결할 건데, 그러면 기존에 그 레리 핑크가 말한 대로 바로 우리 친환경의 길, 에너지 재생의 길로 가면 되냐? 근데 이게 좀 길이 바뀐 것 같다. 전 세계가 두 가지 고민에 빠졌더라. 에너지 전환 이전에 얘기했듯이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게 탈세계화가 되니까 에너지 안보도 엄청 중요해졌다. 그래서 요즘 보니까 이제 에너지 실용주의가 새로운 길이다. 그래서 독일을 예로 들었습니다. 이제 독일이 이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에너지 전환에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하는 국가인데 천연가스 설비도 엄청나게 많이 늘어놓지 않았습니까? 왜냐면 이제 또 이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못 받게 되니까 이제 미국산 LNG를 받으려고 엄청나게 또 시설을 늘려놨는데, 이 독일을 봐라. 지금 에너지 전환 엄청 투자하지만 이게 뭐 바람이 안 부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햇빛이 안 비치는 날이 있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화석연료를 아예 배제하진 않는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화석연료를 다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뭐 갈색, 녹색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화석연료는 갈색이라고 하는데 이제 뭐 석탄이나 석유 같이 좀 진한 갈색 말고 천연가스 같이 탄소가 그나마 덜 나오는 최대한 덜 갈색인 거를 많이 쓰는 방식으로, 그리고 에너지 전환과 같이 가는 식으로 지금 가고 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을 이렇게 선형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전환 가는 길은 비선형이다.
상당히 꼬불꼬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최근 이 스트라토스라고 블랙락이 이 워렌 버핏이 사랑하는 회사 정유기업이죠. 옥시덴탈이랑 콜라보를 했는데 이게 뭐냐면은 그 탄소 포집하는 프로젝트인데 탄소 포집하는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크다고 합니다. 정유기업도 우리가 ESG로 가려면 같이 손잡고 가야 할 파트너다. 라고 이렇게 선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문제와 관련돼서는 참 뭐 씁쓸하네요. 네. 자기가 이 길이다 맞다라고 해서 가자고 해놓고 미안하다 이 길이 아닌가 보다 이런 얘기니까요. 아, 좀 안타까운 얘기기도 하고요. 뭐 말한 대로 뭐 덜 갈색인 걸로 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할 수 있으면 좋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후 문제를 봤을 때는 시간이 없는데 지금 당장 해도 어려운데 이제 후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포기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고요. 얼마 전에 레이 달리오는 또 다른 얘기도 했었잖아요. 막는 거는 늦었고 적응하는 게 이제 문제다. 그렇죠. 기후 문제가 더 심각해지는 거를 막는 것을 포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이제 뭐 레디 핑크를 포함한 이런 사람들의 행보고 그렇게 된다면 각자 도생인데 결국은 기후 위기 혹은 기후가 변화되는 것에 적응하는 것을 하는 것이 우리 개인이 해야 되는 일이 아닌가 이런 좀 씁쓸한 생각도 좀 듭니다. 여기까지가 제 레디 핑크의 연례서한 얘기였고요. 이제 레디 핑크의 빅피처가 뭘까? 뭔데 이렇게 지루한 연금 얘기 오래 하고 뭐 인프라 얘기를 갑자기 왜 꺼내고 딴 길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 왜 했을까? 제가 나름 이제 퍼즐을 맞춰봤는데 이 GIP라고 아까 말씀드린 글로벌 5손가락 안에 드는 인프라 투자 회사 요걸 인수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ETF와 시너지를 기대한다. 사실 개인이 인프라 사업에 투자할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큰 규모의 사업에. 맞아요. 근데 이제 이걸 ETF화 시키면은 개인도 ETF 사면 인프라에 투자할 수 있어. 그래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 있다라고 언급하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저번에 캐시우드 영상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레디 핑크가 비트코인 ETF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아니라 ETF야.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ETF라는 게 비트코인이라는 좀 불투명한 시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트코인이라는 불투명한 시장을 ETF라는 도구를 통해서 증권화를 시켜서 제도권으로 끌고 들어와서 좀 신뢰를 주고 상당히 좀 투명한 시장으로 만들지 않았냐. 그래서 ETF가 이 핵심이다. 근데 자기가 봤을 때는 이렇게 ETF가 비트코인도 증권으로 만들 정도로 상당히 큰 도구긴 하지만 요거보다 더 큰 세계가 STO다라고 발언을 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레디 핑크가 연례서한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 자기가 50년 동안 해온 일이 뭐냐면은 이제 증권화입니다. 처음으로 한 일이 이제 모기지 증권 만드는 거였대요. 그러면서 계속 뭔가를 해서 증권화 시켜서 금융상품 만드는 일을 쭉 해오다가 ETF로 또 대박을 치고 이제는 STO 요거를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본인 경력의 피날레가 뭐냐? 이제 RWA. 최근에 또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저희에서 한번 다뤄온 적이 있죠. 그래서 RWA로 가는 길 아닌가. 그래서 이 왜 RWA냐? 회계다 왜 갑자기 RWA야? 그래서 설명을 하시겠지만 이제 뒷 얘기를 위해서 간단하게 좀 요약을 드리고 가자면은 STO는 이제 증권을 토큰으로 발행한 거 아니겠습니까? 증권 판정을 받아야지. 이걸 이제 토큰으로 발행할 수 있는 거고, RWA는 이제 실물 기반 자산, 어떻게 보면 이제 스테이블 코인도 RWA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차이는 이제 STO는 이 블록체인 밖에 있는 거를 블록체인 안으로 좀 들어오려는 거고, RWA는 이미 블록체인 안에 있는 시스템을 좀 활용하는 거에 가깝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RWA가 좀 더 실용성이 있다. 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좀 더 큰 범위라고 볼 수 있겠죠. 토큰으로 하는데 증권으로 돼 있는 것만 하느냐 아니면 그냥 아무거나 다 하느냐 이것도 할 수 있는 거고,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인프라 예를 들어서 뭐 경인 고속도로를 뚫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토큰화해서 여기서 나오는 수익을 증권화해가지고 니네들도 가지고 이거 가주는 걸로 하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는 거고, 상상력에 기반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론적으로는. 그쵸. 그리고 그거를 이제 레디 핑크가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금융 상품이 된다고 하면은, 예전 영상에 이제 냉장고에 비유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제가. 냉장고가 말도 안 되게 많아지는 건데 엄청나게 많아지죠. 냉장고 빈 냉장고로 둘 수는 없잖아요. 맞아요. 냉장고에 음식을 채워야 되는데 그 음식을 채울 게 바로 연금 아닌가. 그래서 이제 이 연금 얘기 이렇게 힘준 게 연금의 엄청난 파괴력을 얘기했거든요. 아하. 이 많은 금융 상품을 사줘야 되는데 누가 사주냐? 바로 연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금에 힘주고 우리가 연금 금융상품을 하고 각국 정부들이랑 뭐 협업을 해서 이 연금을 빨리 증권시장으로 데려오려고 하고, 이런 게 바로
이 레디핑크의 가장 큰 그림, 이제 RWA를 향하기 위한 좀 셋업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고, 그러면서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RWA 되면은 뮤추얼 펀드 시대 끝난다. 온갖 게 다 금융상품화가 가능해지면은 우리 꾸릴 수 있는 포트폴리오가 어마어마해지지 않겠습니까? 가지수가. 그래서 실제로 요거는 이제 이 맨그룹이라는 또 헤지 펀드에서 한 150년을 물가별로 나눴습니다. 인플레 심할 때, 뭐 디플레일 때, 뭐 리플레이션 국면일 때, 디스인플레이션 국면일 때 이렇게 나눴는데, 이게 빨간 박스로 칭해 글씨가 좀 작습니다만 이게 와인입니다. 이 물가 국면에서 인플레가 심하든 디플레가 오든 리플레이션이든 디스인플레이션이든 모든 국면에서 수익이 난 게 와인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상당히 또 잠재력이 있는 상품이 또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래서 RWA가 되면은 우리가 뭐 주식과 채권의 상관관계가 어쩌고 이렇게 자산의 성격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투자의 또 지형이 상당히 많이 달라질 수 있다. 굉장히 많은 성격의 이 상품이 들어오면. 흔히 우리가 전통 자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건 뭐 주식과 채권이 대표적인 거죠. 주식이랑 채권이라는 것도 어떻게 보면 증권 중에 하나인 거고요.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대체 자산이라는 개념이 많이 나왔었죠. 부동산을 포함해가지고 다른 것을 대체할 수 있는 전통 자산은 아닌데 자산인 것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됐고, 이제는 그냥 뭐 그런 거 하냐, 그냥 다 자산으로 하자, 그냥 다 나눠서 하자, 투자, 이런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개념이 굉장히 확장된 거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뭐 흥미로운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마지막 분은 누구신가요? 네, 마지막은 이제 채권 대가 중에 한 명인 레이시언트입니다. 뭐 제가 레이시언트 유튜브에서도 많이 이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만, 이분이 뭐 계속해서 뭐 작년, 재작년? 그때부터 뭐 계속 침체 얘기를 하셨거든요. 침체 온다 했는데 침체가 안 올 것 같으니까. 네네. 저도 물론 이제 이 반대 의견도 들어봐야 되겠습니다만, 그렇죠, 침체 온다 하니까 제가 이분 최근 리포트가 뜨긴 했는데 가져와야 되나 싶다가 1분기 GDP 보고 바로 가져왔습니다. 1분기 GDP를 보니까 좀 놀라긴 했죠. 생각보다는 낮게 나와서요. 네, 근데 뭐 2분기 GDP는 4%로 시작합니다. 근데 어쨌든 레이시언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42년생, 81세고 힘코라고 이제 채권을 주로 운용하는 이 회사의 이제 전략본부장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 다룰 때마다 대학교로 다시 돌아간 것 같습니다. 아, 왜요? 이분 리포트가 형식도 논문이고, 그리고 네. 그냥 거시경제 언론 수업을 듣는 것 같아요. 보고서 자체가 정통 경제학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로 이분이 이제 아브람슨 상이라고 경제학계에 좀 권위 있는 상이 있거든요. 그거를 수상한 분이기도 합니다. 학계에서 업적도 있고, 이제 채권 장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30년 연평균 8.2%. 그러니까 8.2%, 뭐야, 뭐 드러켄밀러는 30년 연평균 30%인데 라고 하시겠지만, 또 이게 자기 이 주종목이랑 비교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식은 주식끼리, 채권은 채권끼리. 이제 주식은 이제 S&P랑 비교를 하면은, 채권은 이제 채권의 벤치마크가 블룸버그 채권 지수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게 제 기억으로 한 20년인가 30년 연평균이 1%대였거든요.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아웃퍼폼을 했고, 우리가 이제 채권 왕이라고 부르는 건들락도 한 4에서 5%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이 정도면 채권 장인이라고 부를만 하지 않나. 교수님인데 이 정도면 진짜 대단하네요. 그리고 이제 이게 보니까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롬바론보다 한 살 형이네요. 네, 그래서 자기가 침체가 온다고 가서 강조하면서 침체고의 근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미국에 돈 많은 줄 알았지? 지금 미국 돈 없어. 돈 없어서 침체 와. AI 좋았냐? 그건 너무 허상이다. 희망 갖지 마라. 그만큼 효과 없다. 그리고 부양책 때문에 경제 좋아질 줄 알았냐? 부양책은 오히려 경제를 망친다. 꽃길이 아니라 불꽃길을 열어줄 것이다. 네. 얘기했고요. 그리고 최근 이 M2가 좋아지고 있거든요. 통화량이 다시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고 역시 경제가 반등하네 라고 했지만 실상은 정반대다. M2 그거 허수야. 무슨 내용이길래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를 했는지 볼까요? 이거 미국이란 부자 나라에 왜 돈이 없다는 거야 라는 거에 대해서 요 그래프를 가져왔습니다. 이게 이제 순국민저축이라는 거거든요. 순국민저축이 금융위기 이후로 처음으로 네거티브 영역으로 떨어졌습니다. 근데 순국민저축이라는 게 뭐냐? 한마디로 국민소득에서 개인 소비 빼고 정부 지출 빼고 해외 송금 뺀 건데, 이게 뭐냐면은 개인이 쓸 돈 쓰고 정부가 쓸 돈 쓰고 해외로 보낼 돈 보내고, 그러니까 이제 번 돈에서 그렇게 쓰고 보내고 남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게 왜 문제냐? 이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이 레이시언트를 다룰 때마다 대학교로 돌아온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건데, 이제 삼면 등가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언론에 들어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경제를 분배나 소비나 생산 측면에서 어디로 봐도 결국엔 그 값은 다 똑같다. 라는 게 이제 삼면 등가의 원칙인데, 이 왼쪽이 이제 소비 측면에서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비 플러스
정부 지출, 그러니까 민간 소비와 정부 지출과 투자와 순수출을 합치면은 이게 GDP다. 오른쪽은 이제 소득 측면에서 본 거죠. 이제 민간 소비, 저축, 그리고 이제 세입, 세금 합치면 이게 GDP다라고 본 겁니다. 근데 3면 등가니까 이 두 개가 같아야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항등식을 풀어보면은 정부 지출 플러스 투자는 저축 플러스 세입이다라고 나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은 이 양쪽에, 세입에서 네. 지출 빼면은 정부한테 남는 돈이잖아요. 그렇죠. 세금은 정부가 번 돈이고 지출은 정부가 쓴 돈이니까. 네. 그럼 요게 이제 남는 돈이 정부 저축인데 그럼 이제 정부 저축이라는 게 저축이니까 이거 다시 S로 통일할 수 있고 그럼 정부 저축은 투자 플러스 순수출이다. 근데 미국은 이 무역 규모가 그렇게 큰 나라도 아니고 어차피 적자 매번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곧 지금 저축은 투자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근데 아까 순국민저축 지금 네거티브로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이 금융위기로 처음으로. 근데 이게 줄어드니까 투자도 당연히 줄어든다는 거죠. 투자가 줄어들면 당연히 경제가 성장을 안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침체가 올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절약의 역설이 통하는 시대가 아니다. 그러니까 케인즈가 이 절약의 역설이라고 얘기를 한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침체 때 이 사람들이 돈을 아껴서 소비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침체가 온다. 근데 이 레이시언트는 지금은 소비를 안 해서 침체가 오는 게 아니라 절약을 안 해서 지금 돈이 없어서 침체가 온다. 돈이 없어서 투자를 못해서 침체가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복잡한 식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소비가 문제가 아니다. 네. 그러니까 저축이 없어서 투자가 안 된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돈이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 바로 이 물가 떨어지는 환경 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연준도 이거 알고 있을 거고 자기가 봤을 때는 이게 연준이 쉽사리 금리 인하를 못할 것으로 보이는 게 아니 이거 그냥 가만히 두면은 물가 지금 떨어지는 환경인데 굳이 연준이 여기서 피봇을 해서 금리 인하하면은 지금 이 환경 망치는 거다. 그래서 물가 떨어지게 연준이 요거 놔줄 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연준이 피봇을 해도 잠깐 성장만 좋아질 뿐이지 이거 뭐 장기적으로 성장성 끌어올릴 수도 없고 오히려 인플레만 불러일으켜서 가계들의 실질소득만 낮출 것이다. 조금 어려우실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이제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건 소비인데 소비가 줄어들 거라는 것이 아니고 저축을 안 해서 투자를 못 할 것이다라는 것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가만 놔두면 그냥 디플레이션 빠질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된다 연준은 뭐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또 우리가 이 최근 AI를 맞아요. AI 때문에 엄청나게 기술력, 생산성 늘어나서 생산성 경제 성장을 할 건데 맞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도 좀 꿈깨라는 식으로 얘기했는데 꿈깨. 요 복잡해 보이는 그래프가 뭐냐면은 이제 성장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렇게 빨간 박스만 좀 집중해서 보시면 되는데 네. 요 T가 기술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술력. T3가 가장 기술력이 높고 네. T2, T1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된다고 보고 요 FK는 뭐냐? 이게 이제 생산 함수라는 건데 경제학에서는 이 자본이랑 노동으로 생산이 결정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뭐 더 나아가면 자원도 있고 이렇긴 한데 보통 크게는 이제 노동이랑 자본 요 두 가지를 보거든요. 요거가 이제 이 기술력이랑 결부되면은 아웃풋이 결정되는데 이제 기술력이 높을수록 이 기울기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기술력이 높을수록 다 당연히 생산력이 더 늘어난다는 건데 근데 이거 보면 지금 AI 때문에 T가 엄청나게 좋아졌는데 뭐 국민저축 좀 별로고 인구 문제 좀 있어 별로여도 이 T가 엄청나게 좋아졌으니까 앞으로 경제 성장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네. 이 레이션트는 야 T는 그냥 멀티플이야. 한마디로 기술력은 자본을 좀 더 효율적으로 쓰고 노동을 효율적으로 만들어줄 뿐이지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자본이 한마디로 이 순국민저축이 마이너스로 가지 않았습니까? 야, 마이너스에 아무리 배꼽하고 천곱해봤자 마이너스다. 이 순국민저축이 해결되지 않는 한 기술이 좋아진다고 해서 경제가 성장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AI가 방향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순금융저축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말이 이제 해석을 해보면 그런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일해가지고 번 돈으로 세금도 내고 뭐 이거 다 해야 되는데 그만큼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가 문제가 생긴다라는 거고 어딘가에서 없는 돈을 끌어다 써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도 사실 그러고 있어요. 미국 정부가 그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뭔가 좀 안 맞는 듯 하면서 설득력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제 순국민저축은 그게 좀 반전이 되었잖아요. 왜 안 되냐? 아까 장표로 다시 넘어가 보면은 제가 그 정부 지출 빨간색으로 지금 써놓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부가 지출하면은 결국에는 마이너스인 지출이 거죠. 마이너스인데 이 레이스가 보기에는 앞으로 이 정부가 계속 지출이 더 더 쓸 늘어날 거니까. 뿐이지
줄진 않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계속 한동안 마이너스가 될 마이너스 수밖에 없다. 거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부양책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부양책이 경제를 성장 못 시킬 거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양책이? 네. 네. 이 그래프는 뭐냐면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로 국가를 나눈 겁니다. 그래서 빨간색은 이제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상인 국가들이고, 초록색이랑 이제 남색은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인 국가들인데, 그러니까 요 국가들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에 어떻게 작용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Y축이 양수면은 경제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음수면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 GDP 대비 부채 비율 60% 이상인 국가가 처음에 정부 지출을 늘리면은 X축, 그러니까 이 시간축이 분기거든요. 그러니까 4분기, 한 1년까지는 경제 성장을 시키는 듯 하다가 그 이후로 24분기, 한 6년 동안은 오히려 경제 발목 잡는다. 아, 경제 안 좋게 적용한다. 그래서 부채의 덫에 빠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정부 지출을 늘렸을 때 경제 뭐 6년 동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경제 성장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거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0% 이하여야 된다. 근데 지금 미국이 120%이기 때문에 이 레이스전트가 봤을 때는 이 부양책 때문에 오히려 침체가 올 거고, 지금 이 올해부터가 이제 이 한 1년이 되는 요 시기라는 거죠. 이 해피타임이 끝나고 이제는 경제에 악영향을 끼칠 일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제가 이제 뭐 반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이 얘기의 논리는 이런 것 같아요. 어떻게 계산했는지 모르겠지만 과거의 데이터를 통해서 추정을 한 것일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이제 그거는 그거고 지금은 이제 AI여가지고 AI가 됐냐 안 되냐를 과거의 사례를 통해서 분석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 첫째 들고, 결국은 이제 미국 정부가 돈을 땡겨 쓰는 거잖아요, 지금 엄청나게. 근데 그 돈으로 이제 뭘 하느냐가 이제 핵심이겠죠.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곳에서 결과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느냐. 제가 알기로 오늘이나 내일 정도에 미국의 1분기 생산성이 나오거든요. 그 데이터도 좀 보면서 면밀하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 M2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파월이 또 12월에 긴축 그만할 것 같다는 사인을 줘가지고 시장이 환호를 했고, 그리고 최근 통화량 지표 보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그래프 중에 밑에 거는 우리가 통화량 하면 많이 보는 M2 그래프입니다. 네. M2가 지금 1940년대 이후로 처음으로 역성장했거든요. 그 이후로 지금 다시 반등을 치고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위에 그래프는 이제 연준의 본원 통화 그래프입니다. 연준에 이제 예치된 지준금, 그리고 지금 시중에 돌고 있는 돈, 요 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게 연준이 긴축하자마자 요 돈이 줄어들다가, 유동성이 줄어들다가 최근 이 줄어드는 걸 멈추고 다시 좀 올라가네요. 반등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거를 보고 야, 통화량으로 봐도 경기가 다시 살아나네 라고 해석을 하는데, 이제 틀렸다는 거죠. 이게 왜 틀렸냐? 연준이 가지고 있는 돈을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그러면서 지금 요 그래프를 보여주는데, 이게 뭐냐면은 한마디로 연준이 가진 만기가 긴 자산들을 나타낸 겁니다. 연준에서 이제 만기가 긴 자산들은 지금 오히려 우하향하고 있다. 그러니까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연준의 장기적인 방향성은 긴축이고, 이 통화량 지표가 잠깐 올라왔던 거는 오퍼레이팅 팩터라고 얘기를 했는데, 할인 창구라든지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잠깐 쓸 뒷덜미는데요. 돈이 늘어나서 요것 때문에 잠깐의 단기적인 변동성 때문에 올라온 거지, 장기적으로 연준은 계속해서 긴축을 하고 있다. 결국에는 통화량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통화지표, 이 통화량을 볼 때 M2 같은 거 보지 마. 아하. 이제 새로운 걸 봐야 돼라고 하면서 MWDL이라는 걸 가져왔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건 한국어로 뭐예요? 번역하면은 현대 세계 달러 유동성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그러니까 본원 통화, 연준의 예치된 이제 준비금하고 미국에 돌고 있는 돈 플러스 이제 해외에서 가지고 있는 미국 증권을 합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권이 결국엔 다 달러로 바꿀 수 있지 않습니까? 미국 주식이든 채권이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걸 만든, 이 개념을 만든 이유가 달러가 기축통화고 미국이 대장이니까 전 세계 중앙은행이 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의 통화량, 전 세계 유동성을 보기 위해서는 달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를 봐야 된다. 이게 이제 달러가 전 세계에 얼마나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고, 아하. 근데 이게 최근에 역성장을 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아하. 전 세계 유동성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거를 나타낸다는 겁니다. 이 표현은 좀 의미가 있는 것 같네요. 연준이 전 세계의 중앙은행이다. 그리고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를 한국은행에서도 보고 따라하고 BOJ에서도 보고 따라하고, 항상 보면은 신기하지 않아요? FOMC 회의 다음 날 있어요. BOE는 항상 어떻게 하는지 보고하려고. 그러니까 이제 다 따라한다는 얘기인데, 그리고 이창용 총재도 그 얘기 했었죠. 우리는 연준에게 독립적이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연준이 어떻게 하는지에 따라 다른데,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는지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으로 보면
달러가 좀 부족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실질 통화 공급량만 봐도 각 나라별로 봐도 지금 영국, 미국, 유럽 다 역성장하고 있고 일본도 곧 역성장 할 것 같다. 네. 일본 이제 레이시언트가 봤을 때는 금리를 올릴 거기 때문에 그럼 이제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유동성이 다르 줄어든다는 걸 뜻하고 이거는 결국 글로벌 경기 침체를 얘기한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제 침체 징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이제 노동시장 얘기가 많지 않습니까? 노동시장 네네네. 코스다에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도 가계조사와 기업조사가 다르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는데 레이시언트가 계산을 해봤대요. 기업조사가 좀 왜곡돼 있고 가계조사가 진짜면은 가중치를 좀 줘가지고 평균을 내보자. 가계조사, 기업조사 간에. 그래서 평균을 내보니까 계속 안 비노고용 좋아지고 있다는 증가율이 거죠?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 맞네. 이러다가는 이 역성장 하겠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노동시장도 약해진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준이 긴축해도 미국 정부가 재정책 쓰니까 돈 푸니까 정부가 쓰니까. 그래도 좀 좋은 거 아니야? 근데 이 레이시언트가 봤을 때는 소용없다. 왜냐면 아까 봤듯이 부채가 많은 국가가 정부 지수 늘려봤자 안 경제 된다. 성장 도움 안 되고 그리고 순국민 저축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리고 돈을 풀어도 이게 효과가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화폐 유통 속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네네. 돈이 도는 속도 요게 떨어질 거라는 거죠. 요 그래프가 이제 M2의 유통 속도인데 요게 지금 계속해서 우상향하고 있습니다만 레이시언트가 봤을 때는 요것도 우하향 할 거다. 그러니까 요 유통 속도를 결정하는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예대율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금 대비해서 이제 대출 얼마나 해주는지 비율을 나타낸 건데 은행이 지금 대출을 잘 안 해주고 있고 대출이 지금 증가를 안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단위 돈이 도는 속도가 떨어질 거고 그러면 정부에서 아무리 돈을 써왔자 그 돈이 돌아야지 이제 효과가 있는 건데 안 돌게 되면은 이제 말짱 도루묵이다. 그러게요. 이게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게 저도 여기저기서 반박하고 싶지만 하도 올곧게 그냥 아니야 이러버리니까 할 말이 없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침체가 올 거고 침체는 뭐냐? 장기채다. 아하. 그래서 장기채를 사야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아하. 얘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결론은 장기채를 사라는 거네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장기채를 사라는 말 듣고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서학개미들이 장기채 샀다가 지금 되게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래도 사라. 그래도 사라라는 겁니다. 여기까지가 레이시언트의 얘기였고요. 이제 레이시언트 제가 쭉 계속 팔로우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느끼는 게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학이 죽어야 소프트 랜딩이 사는 거 아닌가. 어허. 레이시언트에서 봤듯이 정통 경제학의 시선으로 보면은 침체가 안 오는 게 이상해요. 와야 됩니다. 와야 돼. 반드시 와야 됩니다. 근데 이 아까 아무리 저희 봐도 와야 되는 게 맞아. 촬영하기 전에 말씀드렸듯이 어. 주셨듯이 그 뭐 마이클슨 난도 나 예측 안 할래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게 상식적으로 안 돌아가니까 사실 그것도 이해가 되는 게 소프트 랜딩이 성공하면 역사상 처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정통 경제학에서 보는 뷰에서 벗어나야지 소프트 랜딩이 성공한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렇기 그러네요. 때문에 과연 우리가 이 정통 경제학으로 보는 툴이 맞는지 아닌지가 좀 판가름 나지 않을까. KCU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KCU도 나는 침체가 올 거다, 디플레가 올 거라고 강력하게 믿지만 내가 틀린다면은 예전에 만들어진 경제 지표가 지금의 경제를 디지털화된 경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거다. 지금 만약에 이게 틀린다면은 경제 지표의 대대적인 혁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러게요. 이게 참 저 같은 경우에는 경제학을 대학교 때 안 배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유연하게 다 끝나가 뭐 다 바뀌었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또 경제학을 맨큐의 경제학으로 열심히 공부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야 이거 지금 뭐가 안 맞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 것 같고요. 뭐가 맞는지는 좀 시간이 가봐야 알 것 같아요. 핵심의 질문은 그거예요. 미국 정부가 이렇게 돈을 끌어다 써서 이 돈으로 AI에다 투자했는데 그게 성과가 나냐 안 나냐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난다면은 이게 틀릴 수 있는 거고 안 나고 결국은 안 돼라고 하면은 다시 뭐 말한 대로 경기 침체가 오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요. 론바론 아저씨부터 그리고 이제 레리 핑크의 자본주의 관련된 이야기도 좀 인상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경제학 이야기까지. 여러분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들의 의견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